자, 거기에 이제 노스 교수의 미국의 남가주 대학의 노스 교수에서 나타나는 토페카. 자, 여러분 토페카라는 여기 나오는데 토페카는 미국의 도시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우리는 미국에 칸자스 주가 있어요. 자, 캔자스 주 하기도 하고 칸자스 주가 있는데 거기에 토페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 개념과 다르죠. 미국은 조그만 소도시에 있어서 개념. 이 소도시에 토페카라는 소도시의 토지 가격, 지가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실증적으로 노스 교수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심이 주어지거든요. 여기가 도심이 주어지고 이게 토지 가격, 거리가 나오죠.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자, 여러분 가끔 이제 보면은 100% 입지라는 것은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데, 도심에서 지가가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상업 업무 지역이죠. 도심에 보면 도시에. 그러면 이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지가, 토지 가격이죠. 요 모양을 보면요, 거북이를 뒤집어요. 예, 거북이를 뒤집으면 돼요. 거북이 구자입니다. 거북이 구자고 거북이를 뒤로 뒤집으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의미에서 붙인 게 구배라는 거예요. 구배. 지가 구배 형상이라고 해. 지가 구배 형상. 지가 구배 형상.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는 급격히 하락하는 형상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지가 구배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가 구배 형상. 자, 노스 교수가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고, 또 우리는 튀넨의 이론,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또 튀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합니다. 자,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해서 확장, 우리가 발전시킨 이론을 입찰지대설이라고 해. 입찰지대설. 자, 입찰지대설인데, 자, 우리 2년 전, 29회 시험에는요, 2년 전에는 입찰지대의 개념을 또 출제했어. 입찰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합격하셔서 입찰도 한번 해보세요. 예? 입찰은 뭐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경매죠. 예? 우리 법원에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을 하게 돼요. 그럼 입찰하면 누구한테 돈 줘요? 물건. 낙찰은 돈 많이 쓴 사람에게 낙찰이 돼요. 뭐 우리 그림 경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최고가의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입찰지대는 말 그대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입찰 경쟁. 그래서 누가 경쟁하는 거야?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쟁인데, 단위 면적,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들이 경쟁을 벌여요. 그래서 뭐다?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 가장 높은 어떻게 돼? 최고의 지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 또는 최고의 금액을 뭐라고? 입찰지대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금액을 주면요,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주면 이유는 없어요. 초과 이유는 뭐다? 0이 된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 이용자 간의 입찰 경쟁에 따라 가장 높은 돈을 주면요. 이용자가 가장 높은 돈을 주면 이용자는 이윤이 없다는 거예요. 초과 이윤은 뭐가 돼?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 이 개념을 우리는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입찰지대의 개념을 봤으니까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도심이 주어지고, 자, 도시 내에서 우리는 산업은 많이 있어요. 자, A 산업 할까요? 자, 여기 A 산업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자, A 산업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그럼 요거는 무슨 산업? B 산업. 요거는 무슨 산업? C 산업이다. 그럼 이렇게 산업이 경쟁을 합니다. 그럼 경쟁을 하면요. 어디까지는? 경쟁을 하면 요 점이죠. 교차하는 점 보세요. 요까지는 누구에게 토지를 배부다? A, B, C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줄까요? 토지 소유자는? A, B, C 누구한테 토지 빌려줘야 돼? A죠. 아, 돈 많이 주는 게 지대가 높은 게 요거잖아요. A, B, C에서 A가 높잖아요. 그래서 요까지는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준다? 거리가 요 정도 거리까지는 누구에게? A 산업의 토지를 빌려줘요. 그럼 요 점을 지나면 A보다 누가 더 많이 주는 거? B. 어디까지? 요까지가 누가 여기서는 B 산업의 토지를 빌려줘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 B보다 또 누가 높아요? C의 토지를 빌려줘요. 요 점이 지대가 0이잖아요. 밑에는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이죠.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뭐를 벌인다? 입찰 경쟁을 벌여요. 그러면 각 산업에 우리가 지대 지불 곡선이 뭐를 벌이고 있다?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입찰 경쟁을 벌이면은 이게 바로 무슨 곡선? 우리는 지대,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 곡선. 빨간 선으로 된 게 입찰 지대 곡선. 그러니까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를 빌려주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가장 높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 곡선을 뭐한다? 연결한 것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해요. 입찰지대 곡선 개념은 시험에 많이 냅니다. 개념 잘 입찰지대의 개념,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 많이 알아두시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뭘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처음에는 상업용, 그 다음에 무슨 용?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뭐 농업용, 임업용 이런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벌써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또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하죠. 이게 기울기거든요. 이게 기울기. 그럼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림 보면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그림 보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보시면은 마샬이 나오죠. 자, 신고전학파가 나와요. 자,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 거의 뭐 1890년대를 얘기하는데 19세기 후반에서 1900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1929년 요 시기를 신고전학파의 시대입니다. 그럼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해요. 알프레드 마샬.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그래서 마샬은 뭐를? 고전학파의 지대 개념을 뭐 했다?
확대했어요. 자,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 고전학파의 지대는 뭐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잖아요. 토지 이용한 대가예요. 이걸 확대를 한 학자가 마샬이야. 확대해서 마샬은 무슨 용어를 사용한다? 준지대. 쿼지 랜드라고 해요. 준지대.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준지대의 개념을 도입하죠. 이게 28회, 29회 시험에 또 출제한 용어, 4번 정도 출제한 용어예요, 최근에. 자, 준지대의 개념이죠. 지대에 준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확대를 어떻게 했느냐? 토지 이외에, 자, 토지 개념을 확대한 거죠. 토지 이외에 확대를 해서 토지 이외에 고정된 겁니다. 고정. 자, 토지도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럼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뭐다? 개, 기구 등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여러분 생산 설비, 여러분 우리 공장에 보면 생산 설비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생산 설비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생산 설비를 바꾸기 어려운 단기에는 생산 설비인 기계 기구가 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토지 말고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기계 기구를 이용한 대가가 바로 뭐다? 준지대다. 준지대. 장기는 어떻게 돼요? 장기는 어떻게 돼요? 뭐 여러분 생산 설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잖아. 라인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장기에는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뭐다? 확장, 축소. 변할 수도 있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는 준지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기는 준지대가 성립하지 않아요. 어디만 성립한다? 네, 단기만 성립해.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단기. 장기는 생산 요소의 기계, 기구가 변하기 때문에 준지대가 성립하지 않고 단기에만 성립한다. 자, 여러분이 또 이 우리가 현대적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대 이론이 나오죠. 자, 이 현대적인 우리가 지대 이론이 우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현대적 지대 이론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게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있어요. A 공장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100만 원 주고 있어요. 자, A 공장에 임금 100만 원 주고 있는데요. 예? 여기 똑같은 생산물을 생산해.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여기 임금 120만 원 주겠다. 120만 원 여기 주겠다. 그러면은 여기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가 이 공장으로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이동하죠. 돈 많이 주겠는데. 돈 많이 주겠다는데 이동하지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갈 거 아니에요, 노동력이. 그러면은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 여기 노동력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A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지불을 해야 될 최소한의 금액 얼마 줘야 돼요? 최소 얼마 줘야 돼? 최소 120만 원 줘야지. 130만 주면 좋고 최소한의 금액 120만 원 줘야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120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 120만 원을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120만 원을 무슨 수입? 네, 전용 수입.
그러니까 현재 A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생산 요소의 노동력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 공장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전문용어로 전용 수입. 2년 전에 출제했거든요, 개념이.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금액인데, 예? 최소한의 금액인데 만약에 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150만 원이다 하면 어떻게 돼? 예? 현재 공장에서 다른 공장에 옮겨가지 않도록 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요건데 현재 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자기는 최소 1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150만 원 주겠다 하면 자기는 얼마 이득을 봐요? 30만 원 이득 보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지대, 불로소득이에요. 나는 최소 120만 원 받고 싶은데 시장에서 150만 원 주겠다. 그럼 난 30만 원 더 받잖아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 경제지대라고 해요. 경제지대는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경제지대는 불로소득. 자, 우선 용어부터 귀에 익으면 돼요. 자, 여러분 전용 수입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인데 시장에서 150만 원 주겠다 하면 150만 원에서 120만 원 뺀 30만 원이 무슨 거죠? 불로소득인 경제지대. 요 그래프 갖고 설명은 뭐 나중에 기본서 교재 나와서 하고 우선은 기본 개념 한번 전용 수입이 무엇이고 경제지대는 무엇인가 한번 용어를 한번 받고 자 여러분 교재 정책 이론으로 한번 가면은 84페이지에 자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 정책에 있어서 우선 또 여러분 거기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이걸 또 출제를 많이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 요 이유가 많이 나와요. 항상 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근거 중에 용어가 이제 또 나오는 용어 중에 시장의 실패가 있어요. 자, 이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 자,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의 실패라는 용어는요. 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시장이라고 배웠어요. 현재 어떻게 되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뭐냐? 시장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냐? 원인이 있겠죠. 원인.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자, 시장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독점. 여러분 독점은 뭐죠? 기업이 하나. 기업의 수로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전력 독점. 예? 그러면 과점은 뭐죠? 우리 자동차 산업처럼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건 과점.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하죠. 독점, 과점. 독과점 시장이 뭐한다? 존재해요. 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에 대다수의 판매자 기업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독과점 소수잖아요. 예? 그래서 독과점 시장이 존재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비해서 기업이 적다 보니까 생산량은 적고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더 비싸. 그러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한국전력에서 독점이잖아요. 한국전력에서 독점인데 이 전력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전력 공급 여러분이 이용한 만큼 공급을 할 수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전력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전력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면은 가격은 비싸잖아요. 공급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잖아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전력 공급을 늘려주는데 여기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가격을 높이죠. 그럼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그 전력을 사용하고 지불할 용의가 없으면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가격 차별을 하는 거예요. 가격 차별. 우리 가격 차별할 때 우리나라는 뭐가 비싸요? 전력 요금. 산업용이 비싸요? 주거용이 비싸요? 예, 주거용. 아, 이제 많이 뉴스는 좀 이제 들으셨네. 주거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거용 여러분 전력 요금을 올리면은 여러분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아,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 요금 안 오르겠다고 했으니까 올리면은 심하잖아요. 내년 올려고 하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정부가 뭐를? 주거용은 어떻게 돼요? 전력 수요를 절전 통해서 억제를 하면서 뭐를 통해서? 산업용 전력 요금을 뭐 해야 돼? 낮은 것을 뭐도 현실화시켜서 좀 올려서 어떻게 돼요? 네? 한국전력 적자를 메우려고 하죠. 여러분 한국전력은 뭐예요?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민영화되어 있어요. 정부가 지분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문제는 뉴욕 나이스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부 마음대로 못해. 예? 아, 이득이 없으면은 정부에 압력이 들어오지. 예? 외국에서. 왜 정책을 그렇게 하냐? 올려라.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격을 조정이 어려운 거야. 이게. 정부도 골치 아프지. 올리긴 올리는데 눈치 보지, 지금. 예? 내년 올라가긴 오르는데 눈치 보잖아. 주거용은 놔두고 산업용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니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독과점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용어가 또 어려운 용어가 또 나왔어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자, 규모의 경제는 여러분 기업의 규모가 커져요.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이전보다 생산량은 많아집니다. 그럼 생산량이 많아지면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것을 평균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은 총 비용, 여러분 제품 생산하는 총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돼. 자, 여러분 제품 만드는 총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눠주면요.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얼마냐? 되겠죠? 아파트 한 채 만드는 비용이 얼마냐? 그 비용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들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평균 비용이 이렇게 똑같아야 돼. 생산량이 많든 적든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니까 과잉 생산이 돼. 과잉. 이런 경우죠. 평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이 형상을 뭐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 평균 비용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형상을 뭐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 자연 독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서 자연 독점이 되면서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외부 효과. 자, 여러분 토지 특성 중 부동성에서 배우셨죠.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우리 30회 시험에 출제했던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시장의 실패. 시장 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많이 있죠. 여기 2년 전 29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아닌 걸 물었죠. 원인, 여기서 보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부가 시장 개입의 이유는 많거든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소득 분배 불균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인데, 이 소득 분배에 있어서 뭐를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는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게 돼요. 뭐를 한다? 누진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자, 이런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돼요. 또 어떤 또 개입을 해요? 요즘에 우리 부동산 시장 투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외부 효과 공공재가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먼저 거기에 또 84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 나와요. 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가 되는 또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여러분,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느냐, 근거, 이유를 배웠다면 이번은 방법. 이 방법이라는 건요, 토지 정책 수단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말해요. 그럼 정책 수단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한다는 얘기죠. 정책 수단. 자, 그 중에서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직접 개입이에요. 근데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간접이라는 것은 시장 기구의 골격, 그러면 시장의 골격 틀을 유지해요. 유지하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 기능을 통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좀 우리가 할 때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의 정책 수단을 묻는 문제 진짜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용어, 택지 공영 개발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영 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방법이에요. 공영 개발, 택지 공영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택지 공영 개발할 때는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 수용을 하죠. 강제로 수용해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무슨 방식?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공영 개발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개발 대상의 토지를 우리는 수용하는 경우, 이것도 직접 개입이야. 토지 수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또 뭐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직접 개입. 이것도 직접 개입이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토지 비축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 대표적인 또 직접 개입의 수단. 토지 비축제도는 요즘 3년 연속 지문에 나오고 있죠. 27회 나에 한 문제로 출제했고 28회 시험에는 계속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간접 개입은 세금 부과입니다. 자, 여러분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세금을 부과해서 어떻게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목표에 영향을 주는 거야. 목표 달성에. 세금 부과. 또 뭐죠?
보조금 지급하는 거. 여러분 뭐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직접 개입에서는 토지 비축자 등 우선 직접 개입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부담금. 자,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여러분 이번 30회 시험에도 출제했거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요. 네?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 부담금 같은 게 있죠. 이 부담금은요 직접 개입이 아니에요. 가끔 부담금이요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내요. 부담금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뭐다? 간접 개입의 수단.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담금. 요거 말고 또 있죠. 농지 보존 부담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 개입이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 개입. 자, 여러분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국가가 여러분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예?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이것은 행정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행정상 여러 가지 지원을 해요. 토지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토지 정보에 관련된 것을 창출 제공해줘요. 또 우리 금융, 자금을 융통. 여러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인데 금융상 여러분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규제도 하죠. 대표적으로 금융상 우리가 규제하는 거 요즘 뉴스에 보면 뭐다? 담보 인정 비율 LTV죠. 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DTI죠. 이런 거. 많이 뉴스에서 뉴스 신문에서 듣는 담보 인정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LTV, DTI 이런 것은 금융상 지원 규제하는 것은 간접 개입의 대표적인 수단. 자, 요거 또 거기 보면 토지 이용 규제죠. 자, 토지 이용 규제를 보면요. 자, 정부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행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해. 토지 이용 규제, 우리나라에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여러분 지역 지구제. 그래서 여러분 공법 배울 때 보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와요. 이게 요거잖아요,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야, 우리나라에서.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어요. 자,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이전하는 거죠. 양도 제도를 거기 보면 TDR, 약어로 TDR이라고 해요. TDR. T는 뭐예요? Transferable이라고 해요. 트랜스 요거 이전할 수 있는, 양도할 가능한, 이 말로 번역, 이전할 수 있는 또는 양도 가능한. 요거는 개발이거든요. 디벨로퍼먼트는 개발, 라이츠는 요건 권리. 그럼 요걸 뭐라고 해? 개발권.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개발권을 뭐다? 이전, 양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니까 요걸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개발권 양도 제도, TDR.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 또는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가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인 거,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걸 출제하거든요. 그럼 29회 시험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걸 출제했어요.
그런 식으로 할 때 TDR이 가끔 지문에 그래서 나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요거 말고 우리 개론에서는요, 요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내니까 요걸 말고 또 건축 규제도 있어요. 그럼 건축법상 건축 규제가 있죠. 그럼 건축법상 건축 규제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하게 되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있잖아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야. 땅에 대해서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 어느 정도 할 거냐 그걸 보죠. 바닥 면적에 대한 뭐가 돼? 규제야. 건폐율은. 용적률은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이죠. 예? 바닥 면적이 합계인 연면적의 비율이잖아. 주차장, 지하층 제외하잖아요. 그때 용적률은 높이 규제야. 용적률 200% 적용하냐, 300% 적용하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강남 재건축할 때 보면은. 용적률은 뭐의 규제? 높이 규제. 바닥의 면적에 대한 규제는 건폐율. 이런 것이 여러분이 다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에요. 그런 건축 규제. 또 무슨 규제들 또 우선 해요? 우리 국가는 건축 규제도 있지만 토지 구획에 따르는 규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전부 어떻게 돼?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지구제다 보니까 이 지역지구제를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 실시하는 목적.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 생기는 문제점 이런 내용들이 출제를 많이 하고요. 특히 지역지구제는요, 우리 공법상의 지문들이 출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나오면요, 우리 교재 보면은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지역지구제의 경제적 효과,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단기, 장기적 효과 그런 용어는 우리 개론에서 강의를 안 해버려요. 나중에 책 나오면 강의 안 해요. 왜냐? 시험에 안 나올 거 공부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래프 설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강의를 빼버리고 우리 강의할 때는 공법상에 잘 나오는 용어. 네? 우리가 뭐가 있다? 토지 이용 실태와 특성에 따라 전국토를 뭘로 나누죠? 우리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눌 때 그때 우리가 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 나눌 때 거기 나누는 그 내용들에서 출제를 해요. 개론에서.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어 이런 거 출제하고 용도지역 개념이 뭐냐. 용도 구역이 어떤 용도 구역이 있냐. 그 정도는 우리 기본 개념 위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은 공법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문제 풀 때도 강의는 해주긴 해줘요. 우리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용들이 1차만 공부하면요. 골치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모의고사 풀 때나 할 때는 설명해줘요. 그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기본서 교재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설명해 주는데 거의 공법에서 배우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선은 지역주구제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가 출제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 내용들을 우선 확인을 한번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토지용 규제 수단 85페이지 우리가 밑에까지 우리가 설명을 우선 했습니다. 자, 이 시장 실패 원인에 보시면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외부 효과는 자, 여러분 시장 안에서는 우리 앞에서 시장 이론 배웠잖아요. 그럼 시장 안에서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뭐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돼요. 그럼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인데 문제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는 시장 안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으면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어디서? 외부.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외부라는 명칭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기구 안이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누구? 여러분 거래의 당사자. 여러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누구에게? 제3자. 여러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뭐를? 편익 또는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편익, 이익을 주었어요.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번은 뭐를? 손해를 입혔어요. 그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뭐죠?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 여러분 플러스는요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는 부정적.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는 부정적, 플러스는 긍정적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과수원 주인이 있는데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하죠. 이익을 얻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건 뭐다?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대규모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면은 주변 주택들은 어떻게 돼? 악취나 여러 가지 공해 물질로 인해서 냄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쾌적성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V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외부 효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뭐 사례 같은 것도 내기도 하고요. 그 외부 효과의 개념, 그리고 어떤 형상일 때 나타나냐.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 효과는 소비, 여러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소비 과정, 생산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외부 효과에 보는 개념, 그리고 공공재 이런 개념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책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